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염없이 빠져나가고 멀쩡했던 치아가 옥수수 알이 쏟아지듯 빠져나가는 이상한 꿈이었죠. 안 그래도 아침잠이 줄어들어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좀처럼 꺼림칙한 기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작은 제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화장대에 거울을 쳐다보았어요. 시집 올 때 해온 화장대는 제가 사는 집안에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죠. 커다란 거울은 궁색한 제 방을 큰 몸집에 담아 그 안에 비추는 제 모습을 한층 초라하게 만들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손수 장만해 주신 혼수였기에 전 늘 윤기가 반짝반짝 나도록 화장대를 닦곤 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하고 비쩍 말라 있었어요. 2년 전 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었지만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를 해야 했어요.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인지 병원에서도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주변 지인을 통해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수술비와 치료비 정도는 감당할 만큼 보험금이 나와서 참 다행이었죠. 평생 고생만 하며 살다가 이렇게 암까지 걸려 죽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60이 이제 간 넘은 나이, 예쁘고 똑똑한 두 딸의 엄마이지만 저는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딸이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차라리 나간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한량이었어요. 툭 하면 노름과 폭력, 수도 없는 외도로 제 속을 썩였죠. 큰 딸이 7살이 되던 해 아예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애들을 만나러 오는 일도 없었어요. 전 당시에는 건재하셨던 친정 어머니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차려 먹고 사느라 젊은 시절을 고달프게 보냈답니다. 젊은 시절을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한갑이 되던 해 덜컥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기가 무섭게 노환으로 고생하시던 친정 어머니도 세상을 곧 뜨셨죠. 전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에게도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던 친정 어머니를 잃고 저까지 암에 걸리게 되자 참으로 살아갈 기력이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착하고 야무진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제 병간호를 해주고 늘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곧바로 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 큰딸의 결혼식장에도 씩씩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간암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큰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먼저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너 요즘 영 안색이 좋지 않다?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얼굴에 황달기가 가득하고 부쩍 살도 빠지고 영 못쓰게 생겼어. 마다하지 말고 어미 말 들어라. 친정 어머니의 강한 촉이 작용했던 것인지 저는 모에 홀린 사람처럼 그날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자칫 방치했다가 일이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친정 어머니가 막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간암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뒤 바로 세상을 뜨셨던 거예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화장대를 쳐다보고 있던 저는 다시 한번 지난밤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꿈이니 해몽이니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성격인데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도 그냥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는 저였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떨쳐내려고 해도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이 영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닐 거야. 전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딸이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버젓이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없이 자라야만 했던 안쓰러운 내 딸들. 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는 했어요. 아빠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엄마가 식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 아니면 무시를 당하며 자라야 했으니까요. 엄마 식당에서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술도 파니까 엄마는 술집 여자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을까요? 그 어린 것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온 저를 올려다보며 묻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순대국밥이니 수육이니 그런 음식들을 팔면서 소주도 같이 팔았던 탓에 시장 안에서는 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니? 손님들이 반주 한 잔씩 하는 걸 막으면 장사가 잘 안 된단다. 맛있는 국밥 많이 팔아야지 우리 지영이 지에 예쁜 옷도 사주고 예쁜 신발도 사주지. 엄마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딸 기죽지 마. 다음에 누가 그러거든 우리 엄마 술집 여자 아니고 밥집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말해. 알았지? 금방이라도 울 듯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큰딸 지영이가 배시시 웃으며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어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과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는 했어요.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다 보니 들락거리는 손님들에게 싫은 소리,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많았고 덜어는 추근대는 손님도 없지 않았죠. 저라도 왜 좋은 마음 생기는 사람 하나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저 저는 두 딸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가끔은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두 딸과 친정 어머니까지 먹여 살리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아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콩나물 시루처럼 쑥쑥 자라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내 마음 하나 내가 돌려먹고 정신 차리자 하면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두 딸아이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간밤의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을 때 저는 엄습해오는 묘한 불길함을 애써 꾹 참으며 전화를 받았죠. 큰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내가 불안해서 딸 목소리도 불안하게 들리는 거겠지 생각하며 쓸데없는 짐작을 거두려는 순간이었어요. 딸이 전화에 대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지영아, 무슨 일이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전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엄마 숨 넘어가는 꼴 볼 거야?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딸은 겨우 울음을 진정시킨 뒤 말했어요. 엄마, 저 간경화래요. 신혼여행 갔다 온 뒤로도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큰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화 선고를 받았다는 딸의 목소리는 태풍에 휘둘리는 들꽃처럼 가냘펐어요. 전 그 길로 큰 딸을 만나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수술을 집도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은 가족력이 의심된다며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한 데다가 진행 상태가 이례적으로 빨라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공여자가 없다면 가족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간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딸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로 가족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간암을 앓았었고 둘째와 큰 딸의 남편인 맞사위까지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지영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라도 지영이 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사가 간이식 못하게 되면 3, 4개월이 한계라고 하는데 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장모님. 저 이렇게 지영이 못 보냅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장모님,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위는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전 그런 사위를 토닥였지만 누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가족력이 의심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였죠.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어요. 우리 딸 지영이는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아이였고 평소 늘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딸아이가 간경화로 목숨이 위중한 상태라니 넋이 나갈 지경이었죠. 딸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를 찾고 또 찾았어요. 다들 안타까워하기는 하면서도 막상 간 이식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에는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누가 선뜻 남의 딸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나서겠어요.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에도 간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딸의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은 비쩍 말라가는데 복수가 차서 배는 부풀어 오르고 피를 토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신 죽는 것은 불가능하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혈액형이 딸과 같다는 걸 알고 있던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을 찾아내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귀하거나 중요한 물건만 넣어두던 화장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저는 거기에 적힌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며 남편 소식을 잘 알만한 사람들을 짚어냈어요.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시누이에게 연락을 한 뒤 찾아가게 되었죠. 어머, 새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제 손을 붙잡고 반가워했어요. 서로 먹고 사느라 힘든 데다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자식 버리고 떠나간 남편이지만 그래도 시누이에게는 하나뿐인 오빠였으니 저와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시집와서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다정하고 살갑게 굴던 시누이만은 미워하기 힘들기도 했었어요. 다시 만난 시누이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지영이 지혜는 잘 자랐죠? 얼마나 컸으려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새언니, 왜 이렇게 일쓱해졌어요? 어디 많이 아팠던 거예요? 2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받고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쩌면 저한테 한번 연락이라도 하시지.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로 연락을 하겠어요. 애들이 아팠으면 모를까. 전 시누이의 살가운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더는 인사치레 할 정신이 없어 바로 물었어요. 애들 아빠 살아있죠? 잘못됐다면 나한테 연락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했어요. 오빠야 뭐 잘 모르시는구나. 오빠 여자랑 살림 차리고 언니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거예요? 애들도 한 번 안 찾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정이 남아있다고 연락을 하겠어요. 우리하고도 연락은 잘 안 해요. 새 여자랑 살림 차리면서 아들만 둘 낳았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친정 식구들 돈 많이 갖다 쓴 건 언니도 알 거예요. 새 여자도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많이 서운했는지 명절 때도 안부도 없어요. 무슨 면목으로 안부를 묻겠어요. 애들 아빠는 새 여자랑 살림을 차린 이후로 시댁하고도 연락을 끊었던 터였죠.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산다는 말에 저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60이 넘어서도 어쩌면 마음이란 그토록 연약한 것인지 저와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버린 그 사람이 내심 야속하고 허망했어요. 혼자서 친정 어머니와 아이들 먹여 살리고 키우느라 손가락 마디가 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삼 기가 막히고 화도 나더군요. 전 시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파요. 간경화래요. 간이식 받아야 하는데 나는 2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아서 이식이 불가능하고 지혜랑 지영이 신랑은 검사해봤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요. 혈액형도 다르고. 시누이는 제 말을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눈시울이 시큰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지영이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신랑도 있다니 시집까지 간 것 같은데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래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애들 아빠하고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럼 나랑도 다르네요. 얼마나 힘들고 고될까.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주변을 아무리 알아봐도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어요. 전 부끄럽고 말 것도 없이 시누이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도 제 손을 꾹 잡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오빠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잊고 산 세월이 정말 너무 길었어요. 언니, 가슴 아파서 어떡해요. 애들 아빠 어디 있어요? 만나야 돼요. 우리 지영이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럼요,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어가는 자기 새끼 외면하겠어요. 전 그렇게 시누이에게 남편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고 곧바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참으로 제 팔자가 기가 막히더군요. 전 어디 아주 먼 곳에서 영영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려나 했는데 같은 하늘 아래 멀지 않은 땅에서 서로 평행선을 그리듯 마주칠 수 없는 인연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제 손은 마구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남편의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고통이자 그리움이었고 또는 증오이자 안도였어요. 이상한 감정이 마구 뒤엉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저는 최대한 냉정함을 되찾고자 애를 썼어요. 여보세요?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나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도 저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애들 아빠와 살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툭 하면 노름, 폭력, 외도로 젊은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저는 가슴이 뻐근하도록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겠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인간이냐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3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냐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가 왜? 지금 상황이 많이 위중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어디 있는데? 당신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남편과 저는 만날 곳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제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과 소주를 팔며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던 세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떳떳하게 살고자 애썼던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60년을 넘게 살았어도 삶이란 영 답을 알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약속 장소에 남편이 나타났을 때 제 마음은 쏟아진 물처럼 마구 흩어졌어요. 6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남편은 혈색이 좋았죠. 제가 한 고생을 생각하니 감정은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분통이 터질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새끼를 가진 어미의 심정으로 헤아리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됐네요. 그동안 잘 살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 지영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은 채 자초지종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채 식지도 않은 커피를 당장이라도 얼굴에 뿌리고 싶은 마음을 눌렀죠. 처음 지영이의 병을 알게 된 순간보다 간이식이 가능한 공여자를 찾아 헤맬 때보다 더 울컥하고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저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맺힌 세월이, 그 고통과 슬픔이 둑이 무너지듯 온몸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울음이 터진 저를 어떻게 말려볼 새도 없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리며 초조한 얼굴로 물을 연거푸 마셔댔습니다. 가까스로 울음을 그친 제가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간경화래요. 내 꼴을 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난 2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지영이 간이식 꼭 받지 않으면 3개월도 못 버틴대요. 지혜랑 지영이 신랑도 혈액형이 같지 않아서 이식이 불가능해요. 내가 오죽하면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 젊은 것이 간경화가 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간암 걸렸었다는 게 사실이야? 지금은 괜찮은 거고. 말투는 힐난에 가까웠지만 내용은 걱정이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남편은 진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은 바로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아들을 둘이나 낳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으니 미안할 만도 했죠.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간이식만 받으면 지영이 문제 없는 거야? 남편 입에서 지영이에 대한 우려와 당장이라도 병원 침상에 가서 드러눕겠다는 듯
적극적인 걱정이 나오자 저는 실낱 같은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예 외면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에 그래도 이제와 자신이 마땅히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니 분노의 감정도 사그라들더군요. 그래도 아빠라고 딸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요. 애가 죽는다는데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남편은 자기 말에 스스로도 양심이 찔리는지 옹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슬쩍 숙였어요.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수그러들면서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지영이 살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태세인데 더 미워해봐야 아무런 득될 게 없다 싶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나랑 우리 지영이 지혜 생각은 안 나던가요? 차분한 비난이었지만 남편은 달게 받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떠나버린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사는 사람하고 애 둘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연락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 싶었지.